안녕하세요. 투현산 전략부 김대숙입니다. 3부작으로 시작한 이 원유시장 관련된 급등락 이 역사 이야기 벌써 3부가 됐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역사에 보면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많고요. 여기에서 언급하지 못한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의 유가 상황을 과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시사점을 찾아서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좀 건너뛰는 부분들도 있고요.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얘기 드리기 전에 1, 2편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1편에서는 원유시장 초기 시장에서부터 그리고 세븐시스터즈의 등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그냥 무분별하게 있다가 스탠다드 오일이 생겨서 안정화됐고, 그런 다음에 중동 유전이 발견해서 급락했다가 다시 세븐시스터즈가 생산량을 조절하자라고 하면서 안정화가 됐다라는 게 1편이었어요. 그리고 2편에서는 그 이후에 세븐시스터즈가 잘 있었는데 오펙이 등장해가지고는 갑자기 수출량을 조절을 하고 이러면서 급등이 나타났다가, 그 바람에 북해 유전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또 유가가 급락하고, 그 결과 다시 슈퍼메이저로 재편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안정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2000년 이후에 현재까지의 모습, 이 부분 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요, 지난 시간 2편에서 보신 그래프랑 대비해서 보시면은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급락해서 지지부진해진다, 이런 모습이 약간 비슷한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편의 끝은 오일 메이저 4개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주요 플레이어로 되고 나면 공급이 조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시기에 부각되는 게 있는데, 모든 원자재의 끝판왕 중국입니다. 중국이 급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석유뿐만 아니라 구리, 그리고 농산물까지도 해가지고 이 시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 쭉 2008년 금융위기 있기 전까지 모든 원자재를 막 끌어들여요. 그래서 막 원자재의 대랠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대랠리가 나타난 거에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2000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커머니티 관련된 파생상품, 이거 관련된 규제를 좀 풀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투기용으로 그렇게 파생상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풀리고 나니까 우리들처럼 꼭 이렇게 석유를 실물이 당장 필요해서 이거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를 것 같으니까 이 파생상품을 미리 사두고,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생상품을 미리 팔아두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원유 선물 ETF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 부분에 또 급상승을 만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로 뉴 세븐 시스터즈입니다. 자, 이 뉴 세븐 시스터즈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긴 할 텐데요. 기존의 세븐 시스터즈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 뉴 세븐 시스터즈는요,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나라 이름을 얘기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 뉴 세븐 시스터즈는 국영 석유 회사들의 시기이거든요. 일단 사우디 있고요, 러시아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있고 이란이 있어요. 이 4개 국가는 1편에서부터 계속 언급이 나왔던 수준으로 그냥 기름을 바닥에 깔고 앉아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3개가 더 나오는데, 하나는 브라질,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 중국은 사실은 산유국으로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수요국으로서 워낙에 큰 힘을 발휘하면서 또 탐사 작업에도 많이 전 세계를 찾아다니니까 얘까지 끼워줘서 뉴 세븐 시스터즈 이렇게 부릅니다. 자, 뉴 세븐 시스터즈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뭔가 옛날 세븐 시스터즈만큼 대단한 것 같고, 그 와중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오일 메이저 4개 회사는 없어진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뉴 세븐 시스터즈는 그 이름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인데,
세븐 시스터즈에 들어가 있던 7개 회사는 하나하나가 엄청난 석유 회사의 거대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뉴 세븐 시스터즈에 포함된 회사들 중에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 시장에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다기보다 뭐 브라질 정치 얘기할 때 뭔가 비자금 뭐 이렇게 하면서 페트로브라스 이름 나오고, 페트로나스는 사실 석유 회사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말레이시아 가면 이제 페트로나스 타워라고 쌍둥이 빌딩, 이것 때문에 익숙하신 분이 있으면 있었지 기름 때문에 이렇게 뭐 대단한 회사다 이런 느낌은 그렇게 있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 이 두 회사는 그 지난 시간 얘기 드린 오일 메이저 4개 회사에 비해서는 확실히 존재감이 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다가 뭐 나머지 국가들도 그렇게 사우디와 그리고 러시아 이 둘을 제외하면 사실 뉴 세븐 시스터즈는 그 유가에 대해서 미치는 어떤 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뭐 이 뉴 세븐 시스터즈가 뭔가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금융위기가 오고 나니까 그냥 속절없이 20대 초반으로 그냥 유가가 급락하는데 이 뉴 세븐 시스터즈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고서 유가의 반등이 일어난 거는 또 이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기 리비아나 이집트 뭐 이런 데서 그냥 아랍의 봄이라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석유 생산이 제한되고 뭐 이래서 그냥 유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 세븐 시스터즈는 이름만큼이나 뭐 대단했다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고유가의 혜택을 누린 그냥 기업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고유가의 시기,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 이후에 그 유가의 하락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 시기에 발생합니다. 자, 이 편에서도 오펙이 높은 유가 정책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북해 유전 같은 원래 안 하던 유전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2000년대 후반에 고유가는 결국에 기존에 안 하던 방식 그리고 안 하던 지역에서의 새로운 유전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영화 디버터 호라이즌과 그리고 프로미스드 랜드, 이 두 영화에서 비춰주는 모습입니다. 자, 디버터 호라이즌은 뭐 개봉 시기도 2017년이고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고 워낙에 사이즈가 큰 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이고 하다 보니까 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사실 실존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BP가 저기 미국 앞에 있는 멕시코만에서 심해 해상 유전을 개발하다가 그게 폭발하면서 7억 배럴 이상이 되는 그런 기름이 바다에 그냥 흘러나오게 된 그런 대형 재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 여기서 다뤄지는 게 바로 심해 유전이죠. 자, 심해 유전, 지난 시간에 북해 유전 얘기를 드렸는데 뭐 똑같은 바닷속에서 그냥 하는 유전이면 새로울 게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북해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저 200m 정도 되는 그렇게 깊지 않은 바다의 대륙봉 정도의 위치에서 그냥 유전을 채취하는 거예요. 근데 심해 유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1km 이상,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엄청 깊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에 떠 있는 설비도 되게 커야 되고요. 그리고 송유관을 설치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또 거기서부터 땅속을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렇게 깊은 심해 유전은 별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었죠. 그러나 유가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심해 유전을 해도 뭐가 이게 생산성이 맞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뚫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심해 유전이고요. 또 하나, 영화 이제 프로미스드 랜드, 요거는 저도 이렇게 뭐 최근에야 봤어요. 사실은 2013년에 나온 영화인데도 맷 데이먼이 이런 영화도 찍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온 영화인데, 여기서 맷 데이먼은 이제 글로벌 석유 회사의 어떤 그 협상 담당가로 나오는데, 이 협상 담당가로서 어느 미국의 약간 좀 이제 경기가 침체된 마을을 갑니다. 가가지고는 이 땅에서 좀 석유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 동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설득하면서 다니고, 그런 얘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여기서 나온 부분이 바로 지금 석유 시장의 핵심이자 향후 석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셰일 원유입니다. 사실 셰일 원유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셰일 원유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유 시추 방법은 그냥 파이프 꽂고 거기서 이제 압력이 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압력에 의해서 그냥 기름이 밀려져 나오면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셰일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압파쇄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막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화학약품이나 이런 거 다 섞어서 넣은 다음에 안에 파쇄시켜서 압력을 더 가해서 뭐 뽑아낸다, 뭐 어려운 설명일 것 같고요. 그냥 뭔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서는 파이프도 이제 그냥 꼽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꺾어서 넣는다든지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많이 들어서 이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못해 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유가가 급등을 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거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셰일 유전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뚫는 방법도 그리고 수압 파쇄를 하는 방법도 점점 정교화되고 더 쉬워지고 비용도 싸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버틸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이외에도 뭐 지금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캐나다의 오일 샌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기존에 안 하던 비전통 유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쯤 되니까 골드만삭스가 막 200불 간다, 이제 기름이 모자라서 석유 생산이 피크가 돼서 200불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는 쑥 들어가고, 사우디 석유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석기 시대의 끝은 돌멩이가 없어져서 끝난 게 아니다. 그것처럼 석유 시대의 끝도 석유가 모자라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석유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쑥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여기서 택할 거는, 자, 이렇게 나온 애들이 고유가를 바탕으로 해서 튀어나왔으니까 자, 유가를 낮춰서 얘네들을 퇴출시키자, 이런 전략을 택하게 되는 거고요. 사우디는 실제로 지난 2편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증상 경쟁을 통해서 뭐 러시아를 당신 소련이었죠. 그런 몰락을 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오일 메이저들의 재편을 가져오기도 한 그런 저유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통하겠지. 이번에 증산에서 유가를 끌어내리면 셰일 업체들 생산 단가가 높다 그러니까 얘네 퇴출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2014년부터 증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 이후에 스토리는 우리가 모두 다 최근까지의 일이니까 다 아는 얘기죠. 자, 셰일 업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 버텼습니다. 뭐 일부 아주 조그만 업체들은 그냥 부도가 나서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중형화되고 그러면서 셰일 업체들이 살아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셰일 업체들이 살아남으니까 사우디가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졌다는 걸 선언을 합니다. 자, 오펙 끌고 모았고요. 거기에 러시아까지 불러모아서 이제 우리가 감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유가를 끌어올리자. 그렇게 해서 2017년부터 3년간에 감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가를 배럴당 $50 넘게까지 좀 끌어올렸었고, 그렇게 유가는 끌어올리는데 성공은 했는데 사우디 혼자 실질적으로 감산을 다 했죠. 러시아는 뭐 그냥 참여만 했고요. 그리고는 뭐 그 외에 오펙 국가들은 진짜 별로 하는 거 없이 이 높아진 유가를 누렸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셰일 업체들은 야, 낮은 유가에서도 버텼는데 이제는 더 버틸 수 있게 됐어 라고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더 늘려나갑니다. 결국 그 결과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19 이렇게 일어나면서 유가가 떨어졌을 때 오펙이 우리 감산을 더 늘리자,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난 이제 안 할래, 그냥 증산할 거야 라고 됐고, 사우디 너가 증산한다고? 그럼 나도 증산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시 $20대 유가를 보게 됐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최근에 이 사우디나 러시아의 증산 경쟁에 대해서 뭐 러시아가 뭐 미국에 보복을 하기 위한 거다, 뭐 셰일 업체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셰일 업체 죽으면 트럼프가 재선 안 될 테니까 트럼프를 몰아내기 위한 거다, 뭐 여러 가지 그 뭐 언론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 너무 단편적으로 지금 상황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더
석유판을 길고 크게 봤을 때 뭔가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이제 석유 기관인 EIA에서 석유 수요 피크에 대해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온 것들이 있어요. 빠르면 2025년에서 2030년이면 그동안은 석유 수요가 그냥 쭉 증가만 해왔는데 이제 석유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꺾여서 내려갈 거다. 뭐 전기차도 그렇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진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유엔이 저탄소 협약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국에 석유의 수요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꺾인다 라는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그냥 공급 과잉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수요가 피크를 치고 나면 공급이 계속 증가하면 그만큼이 다 그냥 공급 과잉이 돼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뭐 20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냥 공급 과잉이니까 그냥 유가 자체가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도 알고 사우디도 알고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금 뭐 셰일 산업 이거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업에 나섰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이 증산 경쟁과 관련해 가지고 오래 못 갈 거다. 그래서 뭐 저유가 그리고 뭐 유가가 다시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재정균형 유가는 한 40불대 중반 정도에 있고 그리고 사우디의 재정균형 유가는 한 7, 80불대에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이 20불대 유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냥 재정 적자가 심해져서 오래 못 버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재정균형 유가라는 거는 이 국가들이 원래 생산하던 양 평균 정도를 생산했을 때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인 거고요. 얘네들이 생산량을 더 늘려서 더 팔면 그러면은 재정균형 유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하나 있는 뿐만 아니라 러시아랑 사우디 둘 다 그런 재정균형 유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생산 자체만에 드는 원가로만 생각하면 이 국가들은 생산 원가가 한 자릿대입니다. 20불대면은 그냥 생산해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는 국가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 사우디 얘네 버틸 수 있네. 그럼 반대로 셰일이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셰일 기업들의 뭐 생산 원가가 40불대이기 때문에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셰일 기업들의 40불대 생산 원가라는 거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원가예요. 뭐냐 하면 셰일 유전이라는 거는 기존의 전통 유전처럼 한 번 꼽으면 막 몇십 년에 걸쳐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 번 꼽으면 길어야 한 3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만 기름이 빨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셰일 유전들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다 포함돼서 만들어지는 원가가 40불대인 거고요. 그냥 이미 뚫려 있는 데서 생산만 하는 거는 그냥 20불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20불대의 유가 수준에서 셰일 업체들도 지금 당장 나오는 원유를 그냥 생산하고 그걸 파는 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는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 러시아도 일단은 버틸 만하다. 사우디도 버틸 만하다. 그럼 미국도 버틸 만하다. 그러면 뭐 그냥 계속 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결국에는 이 셰일 기업들 내에서도 모든 기업이 다 20불대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셰일 기업 내에서도 원가가 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원가가 낮은 기업이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럼 그 내부에서 그러면 퇴출되는 기업들도 나오고 할 텐데 그 퇴출되는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 회사 자체가 뭐 그냥 재무적 구조가 그래서 그렇지 갖고 있는 유전 자체가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오일 메이저였던 엑슨모빌이나 아니면 쉐브론 텍사코나 이런 기업들이 그 유전의 가치를 보고서 이 회사를 M&A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1990년대, 2000년 그때 오일 메이저가 생성됐을 때 그 지원해 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초대형 IB가 생기고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좀 개선해 주면서 M&A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고 지난 2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연준은 그 등급이 높은 기업에 대한 회사채를 사주겠다. 근데 사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최대 발행량을 기준으로 해서 엑소모빌 같은 AA 기업 같은 경우에는 130%까지 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작년에 최대량 발행한 것보다도 30% 더 발행하더라도 그냥 연준이 인수를 해준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엑소모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실화된 셰일 기업을 인수하려고 회사채 발행, M&A용 회사채 발행을 추가로 하더라도 연준이 어느 정도 인수해 줄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의 재편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사실 쭉 5일 처음 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 보면 점점 합쳐져서 대형 플레이어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셰일 시장에는 그런 초대형 플레이어가 없어요. 뭐 그나마 조금 이름 들어볼 만한 게 에너다코, 뭐 옥시덴탈 뭐 이런 기업들인데 오일 메이저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그렇게 작아요. 그럼 이런 중형 업체들, 그러면서도 여력이 되는 업체들을 인수합병을 해서 셰일 업체를 좀 대형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필요성은 또 뭐에 있냐면 자, 러시아랑 그 다음에 사우디랑 미국이랑 이제 좀 서로 같이 좀 이제는 감산을 해보자라고 합시다. 근데 사우디는 뭐 아람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러시아도 뭐 물론 뭐 몇 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석유 기업들 메이저가 뭐 탑4 정도 있어요. 근데 셰일 감산하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짜잘한 업체로만 있으면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큰 플레이어가 미국 셰일 쪽에서도 나와줘야만 이 협상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셰일 업계 내에서의 재편 이 부분이 향후에 첫 번째 키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향후 원유 수요의 피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말씀드릴 오펙 부분이 점차 와해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오펙 감산에서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있었던 감산에서 감산 자체도 있었지만 이란 제재를 하면서 이란 거의 그냥 석유 시장에서 퇴출됐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내정 불안이 일어나고 하면서 거의 퇴출됐어요. 리비아 내정 불안 이렇게 하면서 퇴출됐습니다. 리비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랍의 봄 이런 거 있으면서 그냥 막 반군이 생기고 이러면서 퇴출이 됐는데 지금 이 저유가가 계속되면 나이지리아 같이 뭐 이런 나라에서도 또 그런 내정 불안에 의한 생산 감소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계속 그냥 낮은 유가가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지금처럼 20불까지는 아니지만 50불도 안 되는 유가가 계속돼 오다 보니까 신규 유전에 대한 투자가 분명하게 줄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도네시아 같은 뭐 산유국, 인도네시아는 심지어 오펙에 거의 창설 때부터 있던 국가입니다. 그런 정도로 뭐 기름 시장에서 힘있던 국가가 이제는 그냥 새로운 유전을 투자할 그런 여력이 안 나와요. 뭐 이거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 자체도 너무 노후화도 됐는데 앞으로 그냥 석유 수요가 피크가 되니까 여기 대형 유전 개발을 해봐야 그냥 공급 과잉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런 예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올해 초에 브라질에서 실제로 유전 입찰이 있었는데 브라질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 디버터 호라이즌에 나왔던 심해 유전보다도 더 어려운 유전이에요. 그냥 깊이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2km, 3km 일단 파이프를 내린 다음에 그 밑에 두꺼운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소금층으로 된 단단한 층을 또 깨고 내려가야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그런 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유전은 더더욱 생산 비용이 높게 들어요. 근데 거기에 맺혀 있는 양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입찰을 냈는데 올해 초에 입찰이 잘 안 들어와요.
말 그대로 저거는 해봐야 안 남아 라는 판단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뉴 세븐 시스터즈에서 일단 베네수엘라 나가 떨어졌죠. 이란 나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브라질도 신규 유전 개발 힘들어요. 일단 뉴 세븐 시스터즈의 세계는 힘듭니다. 그거 이외에도 오펙에서 경쟁력 떨어지는 국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엔 사우디, 러시아, 미국 이 세 개가 한 40, 지금도 한 40% 정도 되는데요. 40%에서 50%를 차지하면서 스스로들 조절을 하고 그 뒷단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이 오펙에서 탈퇴를 하거나 아니면 점점 산유국 대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원유 시장은 재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이런 재편이 사실은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재편이 빨리 일어나면 균형 유가 맨 첫 시간 얘기 드렸었죠. 지난 160년간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유가 수준은 37불이었다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편이 빨리 일어날수록 이 균형 유가 이상으로의 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재편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이 균형 유가에 못 미치는 40불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게 그 기본적인 그 원유 시장에 대한 향후 미래 2025년 수요 피크까지 감안했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이후의 원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 2, 3편 다 합쳐서 이렇게 한 160년 넘는 원유 시장 역사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은 자, 석유가 없어져서 그냥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200달러 가던 그런 시절은 어떻게 보면 괜한 걱정이었고 뭐 추억 이제는 보기 힘든 그런 유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유의 급등과 급락은 금융시장의 불안과 늘 함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유가가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이 또 이렇게 크게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런 원유의 변동성도 빨리 낮아지고 그리고 업계의 재편도 빨리 끝나서 그러면서 금융시장도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유 시장의 역사 그리고 급등락의 역사 이 3부작 재밌게 보셨나요? 아무쪼록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